내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늘 우리가 쓰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형성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어릴 때부터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감정의 반역, 사회화의 그림자, 감정와의 기법으로는 감정과 이성의 충돌. 우리가 감정과 이성의 끊임없는 충돌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죠? 만약 내가 생각으로는 이걸 해야 되는데 몸에서는 한 걸 원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해야 돼. 근데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 그죠? 몸에서 반응을 안 해. 감정적으로는 그냥 늘어지고 싶은데 이성적으로는 뭔가는 해야 돼. 밖에 일은 해야 되는데 몸은 하기 싫어해. 이런 이성과 감정, 의지와 감정이 대립하는 현상. 이것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스님은 이성과 감정이 정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이거는 도를 다 통하고 나서도 이성과 몸이 통합되진 않아요. 완전히 100% 통합되진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하도록 배운다.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질서라고 하는 것은 통제거든요. 질서 자체가 통제고 법 자체가 통제예요. 그 통제를 하는 거야. 법만 있는 거면 괜찮은데 또 우리는 뭐예요? 예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윤리, 도덕 뭐 이런 걸로 우리를 통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억압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감정화의 기법을 통해 감정과 이성의 갈등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와해함으로써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감정화의 기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잡념이 없어졌다, 많이 좀 편해졌다 하는 게 뭐예요? 감정적으로 편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불교에서는 이제 사고팔고라고 그래갖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있고, 얻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또 미운 놈이랑 같이 있는 괴로움, 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또 물건이랑 헤어지는 거, 같이 있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 이 몸이 영원토록 굉장히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는 괴로움, 이렇게 8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는 그 귀결점으로 보면은 괴로움은 감정적 반응일 뿐이죠. 감정의 반응일 뿐이야. 감정과 사회와 왜 충돌하는가? 우리 이번 주 강의 목표는 사회와 가정에서 감정이 억제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감정 억압이 초래하는 심리적 문제 및 사회 현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감정화의 기법이 제공하는 치유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죠. 왜 아이들은 규칙을 거부할까요? 어린아이들 처음에 규칙 안 따르잖아, 그죠? 어린이집이고 어디 가면 규칙 잘 안 따르잖아,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자꾸 규칙을 따르는, 통제하는 방식을 배우잖아. 결국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며 자란 사람은 어떤 어른이 될까요? 가장 사회에 최적화된 사람들은 사회 기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죠. 사회 기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기준을 잘 안 따르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지. 그죠? 근데 아이디어가 많아. 이 통제에 잘 따르는 사람들은 뇌를 통제에 맞게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창조력이 좀 떨어져. 그 범위 내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창의력이 많이 떨어져. 근데 어떤 그 규칙이나 법을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해. 세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세법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잖아, 사람들이.
창의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이 생기면 항상 그 법을 피하려고 하는 또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게 뭐냐, 창의가 생기는 거거든. 왜냐하면 규칙을 거부하는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정과 사회적 규범 사이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신의 순수한 감정과 사회의 규칙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때 우리가 혼란을 겪을 때가 보통 3세에서 7세. 여기 대부분이 이때 겪어. 3세에서 7세 때 이때 겪는데, 그래서 미운 7살이라고 그러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가장 저항이 세거든. 자기 똥꼬집이 나오거든, 애들이. 왜? 자기 감정을 자꾸 표출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회 규칙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혼난다. 뭐한다. 벌받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천방지축이잖아. 자기 감정하고 가장 충돌이 일어날 때가 그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한 3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물의 변별 능력이 생기거든. 구분 능력이 생겨. 그래서 사물을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정보를 축적하기 시작을 하다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굉장히 축적을 해요. 굉장히 추적을 하다 5살 정도 넘어가면 이제 피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활성화가 엄청 되기 시작을 해. 그러면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해. 자기 주관적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 그게 피크가 일어나는 게 한 7살 때지. 그러면은 이제 그때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막 표출을 하지. 그 요게 이제 한번 1차가 그렇게 된 다음에 2차로 일어나는 게 언제냐? 바로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때. 이때는 질풍노도의 시기야. 이때는 이성으로 감정을 도저히 통제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야. 그래서 감정이 너무 충만해. 그러니까 사회 규범은 따르기가 싫어. 이래서 이때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탈선도 하고 이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물론 이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 그때 우리가 잘 잡아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은 뭐냐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근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다가 자라나야지 사회에서 필요로 한 거지.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 소비하는 존재들을 태어나면은 이거는 공동체에서는 거기 마이너스잖아, 그지?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공동체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어디 인생이 그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갖다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청소년들, 나중에 커서 이 근로를 해서 나라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할 청소년들을 근로를 할 수 있잖아, 그 청소년들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예방적 차원으로다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탈선하는 걸 사실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어르신들이나 노동력을 잃은 어르신들이나 또 노동력이 없는 뭐 이렇게 장애를 갖고 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근로를 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방황을 해갖고 그걸 못해. 그러면 사회적 손실이거든,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로를 안 하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그러면 무리를 일으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 때문에 의료 비용이 지출이 되고 이 사람은 또 깜빵에 가야 되고 깜빵에서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해야 되니까 이중상중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와 가정 중에서 청소년의 이탈하는 거,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탈하는 것을 이탈 후에 후조치로 이거를 갖다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조치를 해가지고 학폭 그 폭력을 행사하는 애들이라든가 일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자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선제적으로다가 조치를 취해서 애들이 건전하게 이렇게 그냥 사회에 동화될 수 있고 사회에 어떤 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스님이
청소년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스님은 또 어렸을 때에 스님도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니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이 겪었잖아. 그때의 스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죠. 그때에 좀 상담을 좀 제대로 해주는 그 선배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있었다면 그때 젊은 시절을 내가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엄청 많이 남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스님이 됐기 때문에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원위치로 못 돌아온 친구들이 있거든. 원위치로 못 들어온 친구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도 있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에 신경이 엄청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대전시 교육청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지. 예? 위센터라고 하는 데다가 막 청소년들 그 학교 폭력하는 청소년들 폭력 피해자들, 또 인터넷 중독 학생들, 이런 학생들, 왜냐하면 조금만 선제적으로 좀 하고 그랬으면은 이 친구들이 그런 그 사고관을 조금만 바꿔주면은 이 사람이 어릴 때 있잖아. 아까도 3살, 7살 요때에 기본적인 사고관만 갖춰줘도 청소년 시절에 좀 탈선을 할 수 있어도, 그때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친구들은 탈선 쪽으로 완전히 가지를 못해. 다시 돌아오게 돼. 그 케이스가 나야. 응? 난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초등학교 졸업받으면 보통 이제 영어 같은 거 공부하잖아. 근데 스님은 뭐를 배우냐면 아버지한테 그 신문지에다가 아버지가 천자문을 써주면 그 천자문을 개칠이라고 그래. 그 위에다가 그거 계속 똑같이 쓰는 거야. 그 천자문을 그렇게 배운 거야, 아버지한테. 예?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 천지현황, 우주공황, 일을영주, 진수결자, 한래성, 추수동장, 뭐 이렇게. 그걸 아직도 지금 생각이 이렇게 나잖아.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배웠던 게. 그렇게, 그런 교육을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밖에 나와서 조금 탈선을 하고, 스님도 운동선수였었거든. 탈선을 하고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멀리 가지를 못하는 거야. 늘 마음속에 그게 이제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철학책 같은 걸 많이 좀 보니까 이 철학적인 것에, 이게 영성적인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이 됐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지. 스님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자녀분들이 있으면 그때 그 나이 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너 왜 이래 이런 거보다도 가가 왜 그렇게 하는 건가 이해를 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지금 뭐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면 강산이 바뀌어. 그리고 6개월이면 세상이 바뀌어. 불과 지금 그 AI가 나온 게 불과 2년 정도 됐을 거야. 챗GPT가 나온 게. 벌써 사회가 챗GPT로 쫙 깔렸어. 업무도 벌써 챗GPT로 하는 데하고는 챗GPT로 안 하는 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가 바뀌었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대부분이 그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잖아. 그런 세대들하고 그런 걸 경험하는 세대들하고 이 사고력이 같겠냐고.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빨리 사회를 이해해야 돼.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의 흐름을 빨리 알아야 돼.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자녀들을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계속 억압을 하게 되죠. 그럼 애들은 그게 아닌데 하고 뭐예요? 반항심이 생기지.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옛 것을 알지만 지금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옛 것을 지금에 투영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지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옛 것에만 너무 빠지면은 유교 학자나 되는 거야. 그냥 고집불통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만 너무 알면 어떻게 돼? 근본이 없어, 사람들이. 흔들려.
그러니까 옛 것과 지금을 동시에 두 개를 다 통nhập 해야 되는 거죠. 섭렵을 해서 섞어 갖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인생의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른이니까 진짜 어른다움을 내가 성숙시켜 가야 되는 거죠. 마냥 어른이면서도 애들 앞에서는 어른 노릇하면서 뒤돌아서는 아직 내가 어린애처럼 그 사고가 커지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예. 어른처럼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는 거거든. 어른이 되고 좀 성숙해져야 되는 거거든. 성숙해지는 것은 뭐냐면 많은 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화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 이런 것들이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들겠지? 그러면 그거를 옛날 부모들은 우리 세대 부모들만 해도 우리를 잘 챙기지 못했어요. 그죠? 그냥 내비뒀으면 컸어. 그리고 애 많은 집에서는 누가 한 놈 안 들어와가고 저녁 먹는지도 안 들어와가고 안 먹는지도 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비뒀으면 스스로 알아서 잘 컸어. 그러니까 애들이 독립적이지. 그러니까 잘 살아. 그 정도 많고 잘 살아. 근데 요즘은 애들이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부모들이 다 개입하잖아요. 일일이. 뭐 학교 가는 것부터 다 일일이 숙제서부터 다 개입 안 할 수가 없잖아. 또 지금 경쟁 사회니까 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결정을 해주니까 자기 결정권이 없어. 그러니까 막상 자기가 결정할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뭐예요? 결정을 못 내,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의 실패를 못 견뎌해. 다 성공하는 삶만 살기를 바래. 뭐든지 다 성공하기만을 바래.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20대 때나 30대 때는 직장을 바꾸든 뭐를 바꾸든 걱정이 잘 안 되잖아. 그죠? 걱정이 안 돼. 근데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30이 넘어가, 30 중반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 뭐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죠?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실패를 맛보게 할 수 있는, 이게 나이가 30, 40대 갖고 실패를 맛보게 안 하려고 그러면 젊었을 때 실패를 많이 맛보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실패를 해도 사실은 실패가 아니야. 그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20대 때, 10대 때 뭐 잘못하고 하는 걸 그저 실패로 생각해요? 안 하잖아. 지금 실패로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지금 실패한 건 지금 실패한 거잖아. 그죠?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나이 때 충분히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장을 많이 해.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조건 깨달을 생각만 하지, 그러한 심리적 구조가 그런 식으로 구조화가 된다는 거를 이해를 안 하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냥 편해지기만 하려고, 깨달기만 하려고 하고. 근데 왜 내가 지금 그러한 심리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 그러면서 그냥 깨닫기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런 심리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 이해가 됐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바뀌어야지. 그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식견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식견이 자꾸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함으로써 인생의 맛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거든. 그 인생의 맛을 느끼면서 깊은 덕이 드러나는 거거든. 인생은 결국은 덕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깊이 있는 건 다 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덕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덕경이 뭐냐면 덕이 드러나는 거예요. 도가 드러날 때 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러잖아요. 잘 계셨어요? 아유, 예,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덕이 뭐예요?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지. 그 잘 사는 사람의 내가 그 본을 받아보니까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에너지로 나도 편해졌습니다. 덕택에 편해졌습니다. 그게 덕이야. 그 덕이야. 어? 그래서 그게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인생의 맛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덕이 드러나지. 예?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 보면은 무서워지지. 이렇게 막 인상을 다 쓰고 있으니까. 인상 피고 있는 사람이 좋지 찌고 있는 사람은 좋겠어? 근데 이것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심리가 구조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그냥 생각을 않고 그냥 도만 닦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숙명만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현재도 우리는 종종 감정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 갈등을 하잖아요. 그죠? 내면과 갈등도 하지만 사회적 어떤 그 규범하고도 갈등도 하고 사회적 인간적 사이 때문에 또 갈등도 하잖아요. 그죠? 갈등 구조가 많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이런 갈등은 성장 과정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며 때로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죠? 감정과 이성의 갈등 구조.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화는 감정을 억제하고 질서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통제 시스템이다. 도덕, 법, 규범은 감정을 조절하는 도구로 작동하며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제한한다. 그죠? 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을 제한하게 되죠. 감정 억압의 심리적 결과. 감정 억압은 소외감, 반항, 정서마비와 같은 심리적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사춘기, ADHD, 우울, 분노 등은 억압된 감정의 반발력으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가 기초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초감정으로 해서 이렇게 분화되는 그 파편화된 파편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런 우울이나 이런 것들은 파편감정에 속해요. 원론적으로 내가 우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억압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양상이 뭐야? 파편감정으로 우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근데 분노 감정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 분노와 불안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기전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노라고 하는 그 분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만 뭔가 쟁취를 할 수가 있거든. 이게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지 어떻게 또 예비라고 하는 걸 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무튼 이게 기본 감정에 의해 갖고 파편 감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막 묻지마 범죄, 그냥 뭐 지하철 빌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데에 이제 파생되는 감정들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회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하도록 배웁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질서 유지에 필요함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감정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게 개인적 감정을 다 보장을 해준다면 공동체가 엮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헌법, 법률, 규범, 그죠? 뭐 또 조례 이런 것들이 쭉 지자체에도 이렇게 있고 또 도덕, 윤리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제는 뭐냐면 다 개인의 감정을 억제 내지는 통제하기 규범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들이거든. 근데 거기에 잘 순응하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순응을 못 한다고. 그죠? 원래 여기 이제 사주를 보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왜 화개살이 꼈다고 그러잖아. 그죠? 화개살. 사주를 보다 보면 화개살 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옛날에는 화개살 끼는 사람들 도화살 화개살 끼면은 뭐냐면 여자들한테는 기생이 되라고 하고 남자들은 중이 되라고 스님이 되라고 한다고. 근데 왜냐면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여자가 그 고집이 세고 반항심이 세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사회 규범을 잘 안 따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은 시대가 또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어떤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 규범 안에서의 독특한 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스타가 되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도 시대를 따라가면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도도 마찬가지인 거야. 똑같은 도지만 시대에 따라가고 도를 해석하는 방식은 다른 거야. 도를. 달라져야만 어떻게 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상에 입각해서 도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생활이 도가 아닌 것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이게 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생활이. 도는 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 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사실 도거든. 우리는 도를 지금 실천하고 살고 있거든. 응? 근데 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것이 뭐냐면 내가 자꾸 이게 개념을 자꾸 고정관념을 쌓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관념을 쌓기 때문에 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생각되느냐? 바로 이렇게 사회화 과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화 과정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재미없어요? 재미없구나? 별로 재미없구나 이게. 생각하면 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 왜 재미없냐면 이걸 굳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편해지기만 하면 되거든. 어? 편해지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걸 들어놓으면 사회를 이해하게 돼. 사회를.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랬구나. 아, 스님이 모든 사람들을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스님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보고 알아요? 이런 사회화, 저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사회화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 사회화 과정 속에서 저러한 그 배경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겼구나. 저런 양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저런 사회적 배경을 어렸을 때 저런 배경을 갖고 있었겠구나 하는 게 추론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척보문합니다가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대충 어바웃이 나오잖아, 그지? 저 사람 어땠을 것 같다 이런 거, 그지? 그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런 게 탑재가 돼 있어, 기능이. 그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야. 이게 이거를 잘 배워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탁 보면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안 좋은 거지만 때로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를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내가 편협된 선입견을 가질 것이냐, 폭넓은 선입견을 가질 것이냐, 이거를 공부를 해야만 알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진 배경, 어떤 사람이 뭘 개발했어, 그걸 개발하게 된 배경, 응?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사고를 근본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수가 많지. 그렇지 못하면은 사기당하는 거야. 요즘 사기꾼들 많잖아. 응?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가 뭐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거잖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면 사기당하겠어요? 안 당하지?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구조적인 거를 몰라서 그런 거지. 신종 사기가 많이 생기잖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우리 뭐 옛날에 생각이나 해봤겠어? 그죠? 동네 이장집으로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할 수는 없잖아. 김씨 바꿔줘요 하고서는 그 보이스피싱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니까 보이스피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이 블록체인이 나오니까 코인으로 다 다양하게 사기를 치잖아. 근데 우리는 코인이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블록체인을 모르니까 거기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이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순수하니까 거기 당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걸 다 알고 나면은 당하겠어요? 여기 딱 들어보면 이건 아니다 하는 거 다 알잖아, 사람들이. 응? 보이스피싱도 아니다 하는 거 다 알잖아. 그런데도 지금 당하는 사람이 있어. 왜 당하겠어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모르니까. 지금도 그런 모르는 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요. 당하는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생기는 겨.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알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지족자고라고 하지. 도덕경에. 내가 만족을 할 줄 알면은 헛된 것에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 현실에 만족하면은 쓸데없는 거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죠. 그냥 지족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 지족을 할 줄 모르니까 자꾸 허황된 꿈을 꾸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니까 이게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갖고 한 사람한테 밀어주게 하는 거지. 그죠? 밀어주게 하는 거야. 뭐 개 타는 것도 아니고. 내 차례는 한 번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치? 걔는 한 번이라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ADHD와 사춘기의 오해. ADHD 재해석. ADHD는 단순한 병리로 보지 않고 억압된 감정의 자연 발산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ADHD라고 어린아이들이 ADHD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무조건 가라고 그래. 왜 통제에 잘 따르지 못하는 애들은 무조건 ADHD야. 펄떡펄떡 뛰댕기고 하는 거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혈기가 아직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펄떡펄떡 뛰댕긴다고 이렇게 봐. 그래, 혈기가 미정하다고 하거든. 그래서 애들이 펄떡펄떡 뛰댕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ADHD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데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건데 그 환자를 맹글어 버려. 그러면 가들은 뇌에 어떤 각인이 찍히겠어. 자기는 환자라는 각인이 찍혀.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죠. 자 때문에 학업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응? 근데 선생님서부터는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ADHD라고 그런단 말이야. 아이들은 원래 통제 불능해야지 그게 아이들이 진짜 맛이거든. 애들이 착착 군대같이 움직이면 그 애들이냐고. 그러죠? 그런 거를 자꾸 우리가 ADHD로 지금 몰아붙이게 된다면 그거는 그 애들이 감정이 억압된 감정에 표출하는 그 어떤 구조적 문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을 ADHD로, 물론 이제 병리적인 증상을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의 아이들은 그런 병리적 현상이 아니거든. 그냥 자기 감정 아주 조절을 능력이 없어서 늦게 조절 능력이 있는 애도 있고 빨리 조절 능력이 있잖아. 엄마 가슴을 만지면서 초등학교까지 있는 애들도 있지만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엄마 가슴 만지면서 자는 애들도 있어. 우리 내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 가슴 만지고 잤어. 한글도 공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제대로 못하던 애가 3학년 넘어가고 튀어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고 말도 늦은 애들도 있고 빠른 애들도 있잖아. 말 빨리 하고 뭐 좀 기특하면은 아인슈타인 우유미긴디야. 그런 얘기도 있대. 그 다음에는 서울대 우유, 건양대 우유, 또 저지방 우유, 뭐 이런 식으로 비긴다 그래. 억압의 결과 감정을 억누르면 압축 에너지로 변해 언젠가 폭발하게 되며 이는 다양한 시민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나의 이제 그 권태기가 왔을 때, 제2의 사춘기라고 하는 권태기가 왔을 때 이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야. 이때 이제 폭발해 버리거든. 에너지가 폭발해 버려. 그럼 어디 튈지를 몰라. 이게 럭비공이야. 자기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종종 사람들이 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할 짓을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 감정이 억압돼 갖고 폭발돼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막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차를 끌고 막 혼자 막 도로댕기는 거지. 그런 짓을 하고 그래.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ADHD 사춘기는 종종 문제 행동으로 인식되지만 이는 억압된 감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ADHD는 단순한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 억압된 감정이 표현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다. ADHD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90%는 그런 것 같아. 억압된 감정의 표출일 것 같아. 마찬가지로 사춘기 반항적 행동도 억압된 감정이 분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적용을 해서 교육적 적용, 감정의 자연 발산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감정을 억압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책상머리에 오래 앉혀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돌아다녀야지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거든. 감정 소비가 일어나거든. 가만히 앉아있으면 감정이 어떻게 억압이 되거든. 계속 쌓이거든. 그게 애들이고 동물이고 뭐예요. 풀어놔야 돼. 어른이 그럼. 어른은 이제 왜냐면 감정을 이제 조절할 능력이 생긴다고. 이성적. 이때의 감정 조절 능력을 못 키운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대부분이 큰 문제로 다 발생되는 거예요. 이때 충분히 제 감정이 발산되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잖아.
어른들이 넌 착하다 하니까 난 솔직히 안 착한데 착하다 그러니까 착한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해.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나 안 착한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대립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느 시점, 일정 시점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난 더 이상 착하기가 싫어. 야, 못 되게 되는 거야. 너는 왜 그러니? 어릴 땐 안 그러던 내가 왜 그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왜냐면 어른들이 자꾸 그렇게 주입을 시키니까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거야. 어?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까 나는 안 착하거든. 어른들이 바라는 안 착하는 거지. 내가 진짜 안 착한 게 아니라 내가 착하다는 방식은 다른 방식인데 어른들이 착하다는 방식하고 내가 착하다는 방식은 다른 거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 착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방식. 뭐 어른들한테 너무 고분고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난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 어른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내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다니거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5학년 때까지는 내가 볼 때는 교육을 4시간만 정규 교육을 해야 돼. 나머지는 다 뛰어놀게 하고 니네 방 빨리 보내갖고 그 취미 활동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다 하게 만들어야 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고 중학교 때 가면은 1시간 더 늘려도 한 5시간. 고등학교 때는 6시간. 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애들을 너무 책상머리에 앉혀놓으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이게 정신적으로도 불구가 돼버려요. 정신적 불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해야 돼. 이거는 내가. 근데 스님이 청소년 문제에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저 사고 친 아이들 모여 있는데 그 천종욱 판사인가 그 양반이 만들어 놓은 거에 가갖고 학생들 지도도 좀 해보고 그 왕따 시켜갖고 그 폭력 행사하는 애들 있잖아. 가들도 내가 이렇게 교육도 해보고 많이 해보고 했어.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 했을 때, 야, 이거는 애기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문제구나. 이게 엄마가 이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스님이 그 황실 태교 학당이라고 하는 것도 운영을 했었어요. 알죠? 태교 학당. 거기에 보면은 그 태교, 10년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는 것보다 10달 태교가 우선하고 10달 태교보다 우선하는 것이 입퇴일 날 아버지의 이 멘탈 상태, 신체 상태가 멘탈 상태와 신체 상태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갖고 생명맞이 하는 거,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이렇게 4항목으로다가 다 정리를 했어. 우리나라 태중호의 태중신기 또 그 서양의 그 아동 그 태아 발달 주기 이런 걸 다 교본을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다 그걸 저기 뭐야 교본을 다 만들었어. 그래갖고 두산동에다 항실 태교 학당이라고 하는 것도 했었어. 사무실이 좋았었는데 망했어. 안 와. 훈육은 감정 억제가 아닌 자각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훈육이다. 이게 정말 중요해.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잘못인지를 스스로 인지를 하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걸 안 하거든. 근데 잘못했어라면은 반발력이 생겨. 이거 왜 잘못됐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가슴에 쌓이기 시작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고치려 하지 말고 감정을 이해해라. 사실 문제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감정을 고치면은 출발선을 고치면은 첫 단추를 잘 끼면 밑에 단추는 그냥 맞는 거잖아.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밑에 단추가 다 틀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 밑에 단추 다 틀려. 마지막에는 안 맞아. 마지막에 사고 터지는 거예요. 가운데는 얼추 맞는 것처럼 보이지. 맞는 거. 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문제는 감정화의 기법은 처벌이 아니라 통찰과 변형의 도구이다. 감정화의 기법이 실전적 적용은 교육과 가정에서 시작된다. 아이들이 감정을 억압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부모가 먼저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지. 이러한 그 과정, 감정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우리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지. 부모들이 그걸 알고 해야만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부모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비단 아이들 교육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 사회적 인간 관계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마음의 움직임을 내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해. 그 3대장에 얘기하는 게 심리적 배경을 모르면 내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심리적 배경을 알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어쩌면 그게 작은 배려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거든. 그죠? 우리가 배려를 하려고 하면 상대편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배려가 안 나오고 바로 나도 내 꼴리는 대로 반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바로 너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선을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은 억제보다 해체가 필요하며 사회화는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아트여야 돼, 아트. 이거는 내 안에서 이성과 감정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오늘 하루 중 가장 감정적으로 반응한 장면 한 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을 자극을 준 어떤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한테는 내가 어떤 걸 느꼈는가? 물건이면 왜 그걸 내가 취하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이미지를 포착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살펴본다. 재해석을 한번 해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데 그걸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감정화의 기법은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천적 적용이 중요하다. 감정은 억제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사회화는 감정의 흐름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는 예술이 되어야 한다. 실습을 통해 자신의 감정 반응을 관찰하고 그 감정에 부여되는 의미를 해체해 보십시오. 감정을 와해하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런 모든 어떤 그 감정을 와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한테는 과연 드러나는 것이 뭘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 성인들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갖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어도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인들 마음과 같은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